외마디 비명과 함께 시뻘건 액체가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매운 고춧가루가 눈점막을 찌르고 시큼한 젓갈 냄새가 온몸을 뒤덮었죠. 30년을 종처럼 부려먹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준 퇴직금은 바로 이 김치 국물이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 같은 건 이 씨앗 빠진 김치랑 똑같아. 갖다 버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날 저는 붉은 김치 국물을 피처럼 뒤집어 쓴 채 엄동설안의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갈 곳이 없어 남의 식당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배고픔이 더 사무쳤거든요. 그냥 죽어버릴까?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발치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아직 숨 붙어 있는데 죽긴 뭘 죽어. 씹어. 밤 넘어가면 사는 거야. 폐지 줍는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인 줄 알고 받아든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100억짜리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저를 쉰 김치라 버린 그 집안. 제가 돌아온 순간 얼굴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숙, 올해 58입니다. 남들은 제가 떵떵거리는 사업가 집안 사모님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월급 한 푼 못 받는, 아니 노예보다 못한 파출부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뼈가 시리게 추운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뒷베란다 수도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300포기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고무장갑을 꼈지만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연수가 아직 멀었냐? 드라마 시작하겠다. 빨리빨리 좀 해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째 이어온 연례 행사, 김장. 남들은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다는데 이 집안에서 김장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형벌이었습니다. 허리를 펴려는데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끊어질 듯 시큰거려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쭈뼛거리며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더군요. 여보, 여기 지장 좀 찍어. 고무 장갑을 벗고 종이를 들여다보려는데 남편이 황급히 손으로 내용을 가렸습니다.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 알 거 없고 그냥 당신 명의로 된 그 가게 명예 이전하라는 서류야. 내가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 그래. 일단 넘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게가 어떤 가게입니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우리 연숙이 혹시라도 시집가서 돈 때문에 서름당하면 안 된다며 평생 모은 돈으로 남겨주신 3평짜리 반찬 가게였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죠. 안 돼요. 이건 절대 못 줘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에요. 뭐?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그깟 가게 하나 못 내나?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 말에 토를 달아? 너 지금 그 가게 쥐고 딴 주머니 찾냐? 그동안 내 아들 등쳐먹은 돈 다 토해내. 시어머니의 손이 매섭게 날아와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 동안 생활비 한 번 넉넉히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깎아가며 이 집안 살림을 불려놓은 게 누구인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30년을 이 집 개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김치통, 제가 방금 막 버무려 담아놓은 그 묵직한 통을 번쩍 들어 올리더군요. 개처럼 일해? 아, 그래. 그럼 개밥이나 처먹어라. 와장창. 굉음과 함께 붉은 폭포수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가 눈점막을 파고들고 시큼하고 비릿한 젓갈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죠. 아, 어머니.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포기를 발로 지식이며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야, 이 쉰내 나는 년아. 썩 꺼져. 너 같은 건 이 쉬어 빠진 김치랑 똑같아. 꼴 보기 싫으니까 갖다 버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남편은 옆에서 혀를 차며 먼지를 털 듯 옷을 털더군요. 그러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지. 꼴감 떨더니 잘됐다. 당장 나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김치 국물로 젖어 축축한 옷을 입고 영하 10도의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봐. 비야? 김치 국물 아냐? 냄새 봐. 미쳤나 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죠.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지하철역 구석이더군요. 신문지 몇 장을 주워 덮고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저기요. 자리 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노숙자들이 저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아, 냄새나. 저리 안 가? 재수없게 어디서 김치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 바닥 중에 바닥이라 생각했던 노숙자들에게조차 저는 냄새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어느 식당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 있었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역한 냄새 속에서 밥 냄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밥 한 덩이, 먹다 버린 튀김 조각, 위장이 쪼그라들어 등가죽에 들러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선 먹으면 안 되라고 소리치는데 제 손은 이미 쓰레기통을 향해 떨리고 있었죠.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쓰레기통 옆에서 음식 찌꺼기를 탐내는 짐승. 그냥 죽어버릴까?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혀를 깨물 힘도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툭! 무언가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가 90도로 굽은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에서 폐지 줍는 넝마주의 할머니였죠. 아직 숨붙어 있는데 죽긴 뭘 죽어. 할머니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짓물러 터진 귤 몇 개와 차갑게 식은 밥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년이 청승 떨지 말고 씹어. 밤 넘어가면 사는 거야. 산 입에 거미줄 치는 거 아니다.
그 투박한 말이 30년 동안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허겁지겁 그 식은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치 국물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밥을 삼켰습니다. 살아야겠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갚아야겠다. 그 도끼가 밥과 함께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다 먹자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며 툭 내뱉더군요. 갈 데 없으면 짐 들고 따라와. 공짜 밥은 없다. 밥값은 해야지. 저는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가 쓰레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로또 복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할머니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둔 판자촌이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젖은 종이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할머니의 집은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누추하지만 바람은 막아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신문지 뭉치, 빈 페트병, 냄새나는 옷가지들이 뒤엉켜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단 거대한 분리수거장 같았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저기 구석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할머니는 그 쓰레기 산을 익숙하게 헤치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을 깔끔쟁이 파출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하던 성미가 어디 가겠습니까?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도저히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청소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몸값은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는 무슨, 어차피 내일 또 어지러질 거.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나고. 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분류하고 바닥에 눌어붙은 때를 걸레로 벅벅 문질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혹사시켜야 그 지독했던 김치 국물의 기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바닥에 장판 색깔이 드러나고 퀴퀴하던 공기가 조금은 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로 누워 저를 지켜보다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제법이네. 손끝이 야무져.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쪼글쪼글한 주름, 거칠어진 피부, 영락없는 고생한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할머니의 왼손 약지, 그곳에 유난히 하얀 띠가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반지를 꼈던 자국이었죠. 그것도 아주 굵은 가락지 자국. 손목에도 희미하지만 시계를 찾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 남은 반지와 시계 자국이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의 사정을 캐물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베개 밑에 검은 비닐봉지가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려 살짝 치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손대지 마. 자던 줄 알았던 할머니가 번개처럼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눈을 번쩍 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불편하실까봐.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특히 이 봉다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알았어? 할머니는 검은 봉지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꼭 껴안고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러시는 걸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작 비닐봉지 하나를 저렇게 아끼시다니. 다음 날 새벽 저는 할머니를 따라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리어카의 폐지를 산더미처럼 싣고 도착한 곳은 동네 고물상이었습니다. 어이, 복순 할매 왔어? 고물상 주인 김 씨라는 남자는 입에 담배를 문 채 건들거리며 나왔습니다. 저울에 폐지를 대충 달더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지더군요. 오늘은 시세가 똥값이여. 3,000원만 가져가. 누가 봐도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따지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도 않고 고물상 주인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저 늙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씨, 자네 눈에는 내가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나? 할머니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고물상 주인이 움찔했습니다. 요즘 명동 시세가 킬로당 100원은 올랐다던데 자네가 내 돈을 떼먹어? 감히? 고물상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담배를 떨어뜨리며 허둥지둥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2,000원 더 드릴게. 할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돈을 줍지 않고 주인이 공손히 내미는 돈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는데 채소 가게 앞에 버려진 배추 겉잎과 얼어서 무른 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가져가도 돼요? 쓰레기인데 뭐하러? 저걸로 국 끓이면 맛있어요. 저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버려진 배추와 무 그리고 가게 구석에 방치된 쉰내가 펄펄 나는 묵은지 한 포기를 얻어왔습니다. 판자촌 수도가에 앉아 찬물에 배추를 씻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배추를 벅벅 문질러 씻었습니다. 흙탕물이 씻겨나가고 뽀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씻어내자. 내 인생에 묻은 그 더러운 김치 국물도, 남편의 배신도, 시어머니의 모욕도 이렇게 다 씻어내자. 묵은지도 물에 씻어 붉은 양념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씻어낸 배추와 묵은지에 된장을 풀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푹 끓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료였지만 제 30년 내공이 담긴 손맛을 더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판자촌 골목에 퍼지자 할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쓰레기를 주워오더니 요리를 해놨네. 낡은 양은 밥상에 밥과 국을 차려냈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갈 뜨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지셨죠. 너 손맛이 제법이다. 간이 딱 맞아. 그 투박한 칭찬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들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을 일해도 짜다, 싱겁다, 맛없다, 타박만 듣던 제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끓여낸 국 한 그릇으로 처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는 우는 저를 타박하지 않고 묵묵히 국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한정식집 주방보다 이 냄새나는 판자촌 부엌이 제겐 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베개 및 검은 봉지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할머니와의 기묘한 동거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냄새나고 괴팍한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이 시린지 계속 다리를 주무르시더군요. 저는 낮에 고물상 가는 길에 주워온 낡은 털실을 풀어서 며칠 밤을 새워 뜬 무릎 담요를 슬그머니 할머니 다리에 덮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무릎 시리신 것 같아서요. 버려진 실이라 색깔은 좀 촌스러워요. 할머니는 담요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잘 때나 나갈 때나 그 담요를 몸에 문신처럼 두르고 다니셨죠. 그런데 며칠 뒤 할머니의 낡아빠진 이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흘끗 보시더니 담요를 두른 채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러나가는 척하며 뒤를 밟았죠. 여보세요. 평소에 그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게 깔린 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 김 실장, 걔네들 너무 설치는데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김 실장, 폐지 줍는 할머니가 실장을 찾다니요. 명동 바닥물이 많이 흐려졌어. 감히 내 구역에 빨대를 꽂아? 싹 다 정리해. 내 눈에 띄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는다고 전하고. 저는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명동, 구역, 정리.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가 뒤를 획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딴청을 피웠죠. 아, 할머니. 고물상 김씨 아저씨랑 통화하셨어요? 그 아저씨 또 돈 떼먹으려고 했나 보네. 성격 좀 죽이세요. 할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그래. 그 김씨 놈이 자꾸 헛소리를 하잖아. 신경 끄고 밥이나 해. 그렇게 위기를 넘겼지만 할머니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쫓겨나고 노숙하고 적응하느라 날짜 가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할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을 들이밀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먹어. 이게 뭐예요? 오늘 네 생일이라며. 주민등록증 보니까 그렇더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 없었습니다. 너 같은 게 생일이 무슨 대수냐, 밥이나 차려라 소리만 들었죠. 그런데 생판 남인 이 할머니가 폐지판 돈으로 산 소고기까지 넣어 국을 끓여주신 겁니다.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지 마라. 할머니는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무심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데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모르게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이 꼬질꼬질하고 욕 잘하는 할머니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주제 넘은 것 같아서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질질 짜지 말고 다 먹어. 국물 남기면 벌 받는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저를 시장 구석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3평 남짓한 빈 점포였습니다. 여기 주인 도망가서 비어있대. 내가 관리인한테 말해뒀으니까 너 여기서 장사나 해봐. 네, 장사라니요? 저는 돈도 없고 누가 공짜래? 빌려주는 거야.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뒤섞인 돈. 비닐봉지 냄새와 할머니의 채취가 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
떼먹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요. 영하의 날씨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은 피 같은 돈. 저는 돈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할게요. 성공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가게를 쓸고 닦았습니다. 버려진 가게였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묵은 주부 구단 솜씨로 찌든 때를 벗겨내니 가게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오픈 전날. 가게 간판을 달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제 전남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를 찾으러 온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버린 인간들이 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할머니가 있다. 그리고 내 가게가 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연숙인의 묵은지로 지었습니다. 메뉴를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김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쉰내 나는 년이라고 하셨죠. 쉰 김치 같아서 버려야 한다고요. 저는 시장 상인들이 너무 쉬어서 못 먹는다며 버린 묵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군내가 진동하고 하얀 골마지가 낀 김치들. 사람들은 쓰레기라 불렀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도가에 앉아 묵은지를 씻었습니다. 찬물에 헹구고 또 헹궜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씻겨나가고 뽀얀 속살만 남을 때까지 마치 제 지난 30년의 상처와 오명을 씻어내듯 손이 부르트도록 문질러 씻었습니다. 그래, 겉에 묻은 양념이 상했을 뿐이야. 속은 이렇게 멀쩡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아직 쓸만해. 깨끗하게 씻어낸 묵은지를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멸치 육수를 붓고 푹 지져냈습니다. 매운맛은 사라지고 깊고 구수한 감칠맛만 남은 묵은지, 씻은 지짐. 이것이 제 재기의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개업 첫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기름에 볶아지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시장 골목을 점령했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겠는데? 여기 새로 생긴 집인가 봐. 어디 맛 좀 볼까?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술을 뜬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맛인데? 하나도 안 짜고 입에서 살살 녹네.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아니, 2공기. 대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준비한 재료가 동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정신없이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마늘을 까셨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죠. 사장님, 저 구석에 계신 할머니는 누구셔? 어머니셔? 그럼 할머니가 마늘을 까던 손을 멈추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나 이 집 식모야. 밥 얻어먹으려고 마늘 까는 식모. 손님들은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깔깔 웃었지만 할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식모 자처가 저를 사장으로 세워주려는 할머니만의 배려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시장통 숨은 맛집이라며 젊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쓰레기 취급받던 묵은지의 화려한 변신, 연숙이네입니다. 제 얼굴이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모자이크도 없이 실시간 방송을 탔습니다.
30년 동안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방송이 화근이 될 줄이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년 내쫓고 나니 집구석이 이게 뭐냐. 밥 해줄 년도 없고 돈은 돈대로 막히고.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던지며 악을 쓰는데 켜져 있던 태블릿 PC 화면에서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저거 그 옆편네 아니야? 전 남편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박 맛집 사장님, 묵은지의 기적. 자막 아래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맞네. 김현숙 그년이네. 아니, 저년이 어디서 가게를 차렸어?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빈몸으로 나갔잖아. 어머니, 여기 봐요. 줄 선 거 보여요? 이거 돈 꽤나 만지겠는데요? 전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 처박아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채무변제 최고장 채권액 5억 원.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연대보증인 김현숙. 흐흐.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무슨 소리냐? 이 옆편네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 빚 몽땅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요. 어차피 이혼 도장 아직 안 찍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내 마누라라고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사악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렇지. 감히 우리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를 해? 당장 가서 요절을 내고 돈을 뺏어오자.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는데 웬건달처럼 보이는 검은 양복산의 두 명이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더군요. 시장통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놈들이었습니다. 연수가. 마늘을 까던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사냥터의 맹수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똥파리들이 꼬였구나. 냄새를 맡았어. 네. 문 잠가라. 그리고 내일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굳게 닫힌 셔터 너머를 노려보며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하지만 이번엔 결코 혼자가 아닌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가게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뚝배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손님들이 어우 시원하다 하며 국물을 넘기는 소리,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가게를 꽉 채우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묵은지를 볶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몸은 고돼도 제 손으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신기했으니까요. 어서 오세. 문이 열리는 소리에 습관처럼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다 나가. 오늘 장사 안 해. 쾅. 입구 쪽 테이블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식사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끔찍하게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 어머, 연수가. 너 여기서 사장 놀이하고 있었니? 시댁 식구들은 빚더미에 앉아 죽게 생겼는데.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우털 목도리를 두르고 그 뒤에는 전 남편과 험상궂게 생긴 용역 깡패 셋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요.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이 비릿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가라니? 남편이 아내 가게에 왔는데 누가 나가? 어머, 이거나 읽어봐.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채무변제 최고장 빨간색 도장이 찍힌 독촉장. 그 아래 적힌 숫자는 금 5억 원. 그리고 채무자란 옆에 연대보증인 김현숙이라는 이름과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쓴 적 없어. 기억 안 나? 저번에 사업 자금 필요할 때 당신 인감도장 내가 좀 썼잖아.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전 남편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쫓겨날 때 찍으라던 그 백지 위임장. 그게 가게 명의 이전이 아니라 이 5억짜리 사채 빚 보증이었던 겁니다. 이 사기꾼 놈들아, 도둑놈들아,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빚까지 뒤집어 씌워. 말 조심해.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어. 법적으로 넌 내 아내고 이 빚은 네 빚이야. 그러니까 이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 그리고 여태 번 돈 싹 다 내놔. 전 남편이 카운터 금고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제가 남편의 팔을 잡고 매달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남편 몸에 손을 대.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식탁 위에 있던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독한 년. 그때 김치 국물 뒤집어 쓰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번엔 아주 숨통을 끊어주마.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제 머리를 향해 내리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구석에서 마늘을 까던 할머니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퍽!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반찬통은 제 머리가 아니라 저를 감싼 할머니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윽! 할머니가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눈가를 덮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도 설움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뜨거운 분노만이 제 혈관을 타고 역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피를 보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칼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이게만도 못한 인간들아.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토록 악에 받쳐 대든 것은 그리고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엄마, 야, 저 넝마주의 할망구가 네 엄마냐? 아주 끼리끼리 노네. 거지 같은 년들이. 전 남편이 비웃으며 용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야 엎어. 싹 다 부셔. 우당탕, 쨍그랑. 용역들이 식탁을 엎고 애써 만든 김치통을 발로 찼습니다. 제 피와 땀이 어린 가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부부싸움이시네. 선생님, 5억 빚 보증이 있으면 이건 민사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그래요. 원만하게 합의하세요. 경찰은 서류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으스대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들었지? 내일 아침에 트럭 가져올 테니까 집기 싹 비워놔.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한다. 셔터가 내려가고 가게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엎어진 김치, 그리고 낭자한 핏자국.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흐흑, 저 때문에. 죄송해요. 어떡해요. 할머니의 이마에 난 상처를 닦아드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5억이라니. 이제 막 살만해졌는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피가 흐르는 얼굴로 할머니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하지만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뚝 그쳐. 할머니,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된다. 내 구역에서 피를 봤으니 그놈들 제 발로 지옥불에 들어온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을 호령하던 전설 백복순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해가 뜨기도 전부터 가게 앞은 전쟁터였습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전 남편이 끌고 온 2.5톤 이삿짐 트럭이 가게 입구를 막아섰고 용역 깡패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집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나요. 내 가게란 말이야. 제가 뚝배기를 끌어안고 버텼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깡패 하나가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쯧쯧, 곱게 비우라니까 몸고생을 사서 하네. 전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시했죠. 야, 저 김치 냉장고부터 실어. 저게 다 돈이야. 절망적이었습니다. 법도 공권력도 저들의 편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빚 앞에 저는 그저 무력한 채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닫혀있는 가게 쪽문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셨나 봐. 어제 큰 소리는 치셨지만 노인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연세에 더 험한 꼴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시장통에 소음을 찍고 묵직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 뒤쪽 시장 입구에서부터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차체는 이 누추한 시장 바닥과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뭐야? 차 안 빼? 전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익. 가장 앞서 오던 차가 가게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에서도 건장한 진짜 경호원 복장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용역 깡패들과는 급이 다른 각 잡힌 검은 정장들이었죠. 앞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 분명 고물상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늘어난 티셔츠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저한테 1,000원짜리를 툭툭 던지던 그 양아치 같던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목까지 꽉 조인 넥타이에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 그는 전 남편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게 쪽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변호인단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순간 가게 쪽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전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깡패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또각또각 지팡이 짚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에 낡은 조끼를 걸친 넝마주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짙은 녹색 개량 한복을 입고 백발은 곱게 빗어 비녀를 꽂은 모습, 쭈글쭈글한 손가락에는 굵은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 눈빛은 감히 쳐다보기 힘들 만큼 서늘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허허, 저 할망구가 미쳤나? 노망이 나더니 옷을 훔쳐 입었어? 전 남편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늘 품속에 끼고 다니던 그 물건, 검은 비닐봉지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연수가, 받아라. 아, 할머니. 이게,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매듭을 풀었습니다. 쓰레기나 귤 껍질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소유주 백복순 건물 소재지 서울시. 바로 이 시장 건물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두 번째 서류. 채권 양도 증서 양도인 XX 대부업체 양수인 백복순 채무자 이철민 전 남편 양도 금액금 5억 원. 이게 무슨...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쳐다보자 할머니. 아니, 백복순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이 시장 바닥 주인이자 니놈들이 빌려 쓴 그 더러운 사채 돈.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뭐요? 전 남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고물상 김 씨가... 아니, 김 실장님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백복순 회장님께서는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이십니다. 당신들이 쓴 그 악성 사채, 오늘부로 회장님이 전부 인수하셨습니다. 즉, 당신들 목숨줄은 이제 회장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넝마주의가...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깡패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히 내 건물에서 내 딸한테 행패를 부려? 할머니의 호통이 시장통을 뒤흔들었습니다. 니놈들이 5억 빚으로 내 딸을 죽이려 들었다지? 그래, 좋다. 이제 그 5억 빚주인은 나다. 전주가 바뀌었으니 룰도 바뀌어야겠지? 할머니가 저를 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연수가, 이제 깊혀라. 백 없는 서름, 돈 없는 서름. 오늘부로 끝이다. 내 뒤엔 이 애미가 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봉지 속에 저를 살릴 동아줄이 들어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제 진짜 부모가 되어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상황 정리해 드립니다. 김 실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전 남편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이철민 씨의 5억 원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백복순 회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김현숙 씨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해 대출받은 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형사고발? 아니, 부부끼리 무슨...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 위자료 청구도 들어갈 거고요. 김 실장님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변제 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지금 당장 당신 명의의 아파트, 차량, 예금, 계좌에 대해 가압류 집행합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시란 소립니다. 가압류? 안 돼. 내 아파트.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콧대 높던 여우털 목도리가 바닥의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혔습니다.
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죠. 5억이라는 돈이 저를 옥죄던 쇠사슬이 되어 이제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으로 기어와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따님 좀 잘 봐주십사 하고 온 겁니다. 오해십니다. 할머니는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바지 잡지 마라. 때 묻는다. 그리고 용서는 나한테 비는 게 아니지. 내 딸한테 빌어.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개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연수가. 우리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응?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역겨운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뚝배기 하나를 국자로 퍼담았습니다. 하얗게 씻어낸 묵은지로 만든 제 가게의 대표 메뉴 묵은지 씻은 지짐.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나와 무릎 꿇은 시어머니 앞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이걸 먹으면 용서해 주는 거니?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저 쫓겨나던 날 어머니가 제 얼굴에 쉰 김치 쏟아부으면서 그러셨죠. 이 쉰내 나는 년 갖다 버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쉰 김치 주워다가 찬물에 손이 터져라 씻고 또 씻어서 이 음식 만들었어요. 썩은 양념 걷어내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씻어내고 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쉬어 빠진 건 이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었다는 걸요. 썩어 문드러진 건 바로 당신들의 그 더러운 욕심이었다고요. 연수가. 당신들은 이 씻은 김치 한 조각도 먹을 자격 없어. 아까우니까. 저는 들고 있던 그릇을 시어머니 발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차. 고소한 국물이 시어머니의 명품 구두와 여우털 목도리를 적셨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이번엔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 꼴이 된 겁니다. 걔한테나 줘버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제 고함과 동시에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뭐드래? 내 딸이 냄새난단다. 치워.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연수가. 여보.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질질 끌려나가는 꼴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 같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쫓겨난 그들에게 구경하던 시장 상인들이 소금을 한 바가지씩 뿌려댔습니다. 벼락 맞을 인간들. 어디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 꼴 좋다. 와 마이너스. 시장통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체증이 그 지독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어머니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어머니.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내 진짜 딸이다. 엄마. 흐흑. 엄마. 저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김치 국물 냄새가 아닌 구수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품. 그곳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 연숙인의 묵은지는 이제 전국의 가맹점만 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마트에도 제 얼굴이 박힌 묵은지 팩이 깔렸고 홈쇼핑에 나가는 날이면 10분 만에 매진 기록을 세우곤 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 가게 한켠에서 열리는 복순 무료 급식소입니다. 거기 밥 남기지 마.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지은 쌀인데. 가게 앞 천막안 복순 회장님. 아니, 우리 엄마의 쩌렁쩌렁한 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이 급식소 반장님 역할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양지 바른 의자에 앉아 무료 급식을 드시는 노숙자분나 독거노인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하루에 낙이셨거든요. 할머니, 밥 좀 더 주세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밥도둑이네. 아유, 많이 처먹어라. 내 딸이 만든 거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 엄마는 툴툴거리면서도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몰래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식소 줄 맨 끝에 낯익은 듯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다해진 등산복 점퍼에 떡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고 서 있는 그 남자. 전 남편 이철민이었습니다. 1년 전 사채 빚을 갚느라 아파트와 차는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숙자 신세가 되어 제 가게 밥을 얻어먹으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리더군요. 쪽팔린 건 알았나 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배식하는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대리, 저기 저 손님. 네. 아, 저 노숙자분이요? 네. 국 많이 퍼드려요. 고기도 좀 넉넉히 담아드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국자를 가득 채워 국을 담아주자 전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마치 며칠 굶은 짐승처럼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이구나 하는 생각뿐. 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된 겁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모두 마치고 셔터를 내린 밤 9시. 가게 안에는 저와 엄마 단둘만 남았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다 치우고 우리 모녀의 밥상에는 딱 2가지만 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포기.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 김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뚝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길게 찢은 김치 한 조각을 하얀 쌀밥 위에 척 걸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입을 벌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주니까 꿀맛이네. 엄마는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3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밑바닥 쓰레기통 옆에서 만난 이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를 귀한 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연수가, 네 엄마, 나 죽으면 이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너한테는 이 가게 하나랑 내 손만만 물려줄 거야. 서운하냐? 제가 활짝 웃으며 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제가 벌써 사장님인데 돈 욕심이 있겠어요? 저는 엄마랑 이렇게 매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면 돼요. 그래, 그거면 됐다. 밥이 보약이지. 가게 안을 채우는 구수한 밥 냄새와 엄마의 웃음소리.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따뜻한 밥은 피보다 훨씬 뜨겁고 진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밥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밥 한 그릇에 온기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100억짜리 인생, 김현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